제3장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내가 재능이란 단어를 읽거나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스포츠면부터 경제면까지, 신문 주말판에 실린 배우와 음악가 소개부터 정계 유망주에 대한 일면 기사까지 신문의 모든 면에 재능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넘쳐난다. 누군가가 기사에 나올 만한 업적을 달성하는 즉시 그를 비상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모든 요인을 간과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그림을 거의 사실로 믿는다. 나는 최근에 라디오 방송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을 비교하는 한 논평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이 타고난 정치인인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은 정치인의 역할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만 한다고 평가했다. 그의 견해로는 빌이 재능형인 반면에 힐러리는 노력형에 불과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힐러리가 결코 남편에 필적하는 정치인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나도 그런 말을 뱉을 뻔한 경우들이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정말 천재인데? 라는 혼잣말이 나오려 한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어째서 재능에 대한 무의식적 편향이 남아있는 것일까? 몇 년 전 승부욕이 강한 수영형 선수들을 연구한 논문 탁월성의 일상성을 읽은 적이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제목에 압축되어 있듯이 빛나는 인간의 업적이 실은 평범해 보이는 무수한 개별 요소의 합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인 사회학자 댄 챔블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최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종합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부분 동작들 중에서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동작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 탁월한 기량이 나올 뿐이다. 그러나 탁월성이 평범함 속에서 나온다는 말은 호응을 얻기 힘들다. 챔블리스는 자료 분석을 마친 뒤 동료에게 일부를 보여줬을 때 좀 더 재미있게 써야겠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더 흥미롭게 묘사해봐. 라는 평을 들었다. 나는 챔블리스에게 전화해 그가 관찰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는 수영선수로 활동하다가 선수 생활을 그만둔 뒤 몇 년간 비상근 코치로 일하면서 재능과 그 재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에 매료되었다. 젊은 조교수였던 챔블리스는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그는 총 6년 동안 동네 수영클럽부터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우수한 선수팀까지 모든 수준의 수영선수와 코치들을 면담하고 관찰하고 때로는 함께 생활하고 원정 경기까지 따라다녔다. 재능은 우리가 성공한 운동선수에게 붙이는 가장 흔한 비전문가적 설명일 것이다. 우리는 마치 재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경기 성적이라는 표면적 현실 뒤에 존재하고 있어서 최고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을 구별해주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위대한 선수들을 나머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재능과 신체적, 유전적, 심리적, 생리적인 인재를 타고난 축복받은 존재처럼 바라본다. 재능이 있는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도 있다. 재능을 타고난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도 있다. 나는 챔블리스의 관찰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운동선수나 음악가 등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이내 포기하고 재능이네,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경험과 훈련만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훌쩍 넘는 탁월한 수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될 때 자동으로 타고났다는 분류를 한다. 챔블리스는 위대한 수영 선수들의 전기를 통해 그들의 궁극적 성공에 기여한 많은 요소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주 뛰어난 수영 선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수영에 관심이 있고 코치 강습료와 대회 참가비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수영장 이용료를 지불할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부모를 두었다. 결정적으로 수년간 수천 시간 동안 연습을 했고 그 모든 연습 시간에 수많은 구성 동작들을 다듬은 결과가 한 번의 결점 없는 경기로 집약돼 나왔다. 재능이 눈부신 기량을 완벽히 설명해준다는 가정은 틀린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중계방송이 최고의 선수를 볼 유일한 기회이거나 매일 훈련하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경기만 봤다면 성공의 이유를 재능으로만 설명하기 쉽다.
이어서 그는 수영으로 성공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마이클 펠프스, 통산 28개의 메달을 따낸 미국 수영 선수, 옴기니 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시죠? 내가 물었다. 물론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우선 훈련으로도 안 되는 신체 구조상의 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같은 코치에게 지도받아도 어떤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발전폭이 크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이어서 질문했다. 그랬죠. 하지만 탁월한 기량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탁월한 기량은 수많은 기술이 합해져 나오고 그 하나하나의 기술은 노력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챈블리스는 탁월한 기량을 갖추기까지 들인 수많은 시간, 나날, 주, 해를 저속 촬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가 봐왔듯이 평범한 동작들이 합해져 빼어난 기량이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구성 동작의 점진적 숙달로 탁월한 기량이 전부 설명될지 궁금했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신비로움과 마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그의 대답이었다. 이어서 그는 로디 게인스, 1984년 LA 올림픽 3관왕, 옴기니와 마크 스피츠의 수영 시합을 지켜봤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스피츠는 1972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를 딴 선수로 마이클 펠프스 이전에 최고로 꼽혔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1984년 은퇴한 지 12년이나 지나 스피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이었죠. 그리고 당시 100m 자유형 세계 기록 보유자인 로디 게인스와 같은 조에 배정되었어요. 두 선수는 수영장을 왕복하는 동안 50m 경기를 하듯이 전력 질주를 하더군요. 주로 게인스가 앞서갔지만 그들이 절반쯤 갔을 때 수영팀 전원이 수영장을 에워싸고 스피츠의 모습만 지켜봤죠. 팀에 있던 모든 선수가 로디 게인스와 함께 훈련했으므로 그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르라고 점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스피츠와 수영을 해본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한 선수가 손으로 스피츠를 가리키며 세상에 물고기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졌다. 탁월성의 일상성을 연구하는 사람조차 기량을 재능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쉽사리 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기량이면 신의 영역이 아니겠냐고 슬며시 그를 떠보았다. 대답 대신 그는 내게 니체의 글을 읽어보라고 했다. 니체? 철학자 니체? 마크 스피츠의 기량을 설명하다 난데없이 왜 19세기 독일 철학자 이야기를 하지? 알고 보니 니체 역시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제곱.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우상인 스피츠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한 기량을 펼치는 것을 구경하는 젊은 수영 선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크 스피츠가 남들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도 갖지 못한 수영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수영장 옆에서 그가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가? 마크 스피츠가 우수한 기량을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내가 교직생활 초창기의 재능과 성취를 동일시하고 그 결과 학생도 나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도 그랬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니체가 내린 결론도 댄 챈블리스와 똑같았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을 여러 들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우리가 이름 붙인 대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부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대학원 2년차에 막 접어든 어느 날 나는 지도교수인 마틴 셀리그먼과 주간 회의를 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상당히 긴장했다. 그는 사람들, 특히 지도학생들을 긴장시키는 구석이 있었다. 당시 60대였던 셀리그먼은 심리학계에서 주는 상이라는 상은 전부 수상했다. 그의 초기 연구들은 우울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줬다. 이후 그는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안녕과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는 긍정 심리학 분야를 창시했다. 셀리그먼은 딱 벌어진 가슴에 중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행복과 안녕을 연구하지만 그를 쾌활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기는 힘들다. 아마도 내가 그전 주에 한 일이나 우리가 진행하던 연구 중에서 다음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할 때였을 것이다. 그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으며 불쑥 말했다. 자네는 2년 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는군. 나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를 빤히 바라보며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파악하려고 애썼다. 한참 동안 눈도 깜빡이지 못했다. 2년이라니? 나는 대학원에 진학한 지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셀리그먼 교수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자네는 온갖 복잡한 통계 처리도 잘하고 모든 학부모에게 어떻게든 피험자 동의서도 받아내고 몇 번 통찰력 있는 소견도 내놓았어. 하지만 자네에게는 이론이 없어. 성취심리학 이론이 없단 말이야. 또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이론이요?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내가 마침내 물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책과 논문은 그만 읽고 생각을 해. 나는 교수님 연구실을 나와 내 사무실로 가서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앞에서 또 울었다. 못된 교수님이라고 혼잣말로 그리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그는 왜 내가 못한 점만 지적했을까? 왜 내가 잘한 일을 칭찬해주지 않았을까? 자네에게는 이론이 없어. 그 말이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침내 나는 눈물을 닦고 욕을 멈추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관찰 소견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자각했다. 나는 재능과 노력, 기술, 성취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론은 설명이다. 이론은 무수히 많은 사실과 관찰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설명해준다. 이론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 지나치게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단순화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재능만으로 성취를 전부 설명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빠졌을까? 이론이 없다고 교수님께 꾸중을 들은 후로 나는 성취심리학 이론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험실에 있는 노트북 10여 대의 용량이 넘치도록 수십 쪽에 이르는 도표를 만들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성취 이론에 대해 10년 넘게 고민한 끝에 마침내 재능에서 성취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순한 등식 2개를 완성했다. 그 등식은 아래와 같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여기서 재능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한다.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다. 물론 훌륭한 코치나 스승을 만나는 등의 기회 또한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개인적 요인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이론에서는 이런 외적 변인을 다루지 않으며 행운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심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취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내 이론은 불완전하다. 그렇지만 유용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이론에서는 동일한 환경에 놓인 개인들을 고려할 때 각자의 성취는 오직 재능과 노력 2가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물론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인 재능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노력은 위의 등식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인수로 고려된다. 노력을 통해 기술이 생긴다. 동시에 노력은 기술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워런 맥켄지, 10,000개 이상의 작품을 만드는 장인. 미네소타에 사는 워런 맥켄지라는 유명한 도예가가 있다. 현재 92세인 그는 성인이 된 뒤로 한시도 도예 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역시 예술가였던 죽은 아내와 그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젊은 시절에는 도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하고 보석 세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르네상스인처럼 만능이 되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곧 한 영역에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쪽이 여러 영역에서 아마추어로 머무르는 것보다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소묘와 회화, 실크스크린 작업도 그만두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접고 도예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영역은 도예라고 생각했거든요. 맥켄지가 내게 말했다. 솜씨 좋은 도예가는 하루에 40에서 50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잘된 작품도 있고 보통인 작품도 있고 형편없는 작품도 있습니다. 몇 점 정도가 상품 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이 매일 사용하더라도 계속 눈길을 사로잡겠죠. 물론 미술계가 맥켄지를 찾는 이유는 그가 괜찮은 작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작품이 아름답고 형태가 독특하기 때문이다. 나는 최대한 흥미롭고 사람들의 집에 어울릴 만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화해서 말하면 맥켄지가 만든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작품의 총 개수가 그가 예술가로서 달성한 업적이 될 것이다. 거장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하더라도 평생 남긴 걸작이 한두 점뿐이라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맥켄지는 9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물레를 돌린다. 이런 노력을 통해 그는 기술을 향상시켜왔다. 우리 부부가 처음 도예를 시작했을 때 만든 도자기 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형편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작품이었지만 당시의 생각이 단순했던 만큼 작품 역시 단순했고 요즘 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깊이가 없었죠. 처음 10,000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작업이 수월해지고 맥켄지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작품의 수가 늘어났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동시에 그가 세상에 내놓은 훌륭한 작품의 수도 증가했다.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맥켄지는 노력을 통해 최대한 흥미롭고 사람들의 집에 어울릴 만한 작품을 점점 더 잘 만들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은 노력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존 어빙,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까지. 가하프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이는 존 어빙의 4번째 소설 가하프가 본 세상에 나오는 구절이다. 자기 소설의 주인공처럼 어빙은 멋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현재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칭송받는다. 지금까지 10권이 넘는 소설을 썼으며 그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절반은 영화로 제작됐다. 가하프가 본 세상은 내셔널 북 어워드, 전미 출판인 컨소시엄에서 매년 시상하는 문학상 움기니를 수상했으며 그가 직접 각색한 사이더 하우스는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가하프와 달리 어빙은 재능형이 아니었다. 가하프는 지어내는 이야기마다 앞뒤가 착착 들어맞는 듯 했지만 어빙은 원고를 여러 차례 고쳐 쓴다. 그는 습작 시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무엇보다도 원고를 전부 뜯어 고쳤어요. 재능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죠. 어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영어 과목에서 C-를 받았다고 한다. SAT 언어 영역 점수는 800점 만점에 475점으로 SAT를 치른 학생들 중에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졸업 학점이 모자라서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했다. 어빙은 교사들이 자신을 게으르고 멍청한 학생으로 여겼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어빙은 게으르지도 멍청하지도 않았다. 심한 난독증이 있었을 뿐이었다. 저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역사 과목의 읽기 과제를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저는 2~3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철자를 외울 수 없으면 가장 자주 틀리는 단어들만 모아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했어요. 그의 아들이 난독증으로 진단받았을 때 어빙은 비로소 왜 자신이 그렇게 열등한 학생이었는지 이해했다. 어빙의 아들은 친구들에 비해 읽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 아들도 저처럼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가며 읽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그렇게 읽거든요. 내가 쓴 글이 아니면 무슨 글이든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습니다.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어빙은 어떤 일을 아주 잘 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제 경우에는 2배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듭해서 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일을 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른 나이에 재능을 발견한 사람도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그들도 거듭거듭 반복하고 애를 쓰고 인내하는 능력이 숙달될 수는 있지만 하룻밤새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될까? 일부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일찌감치 재능보다 노력에 의존해야 했던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제가 요즘 쓰는 소설에 자신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고를 계속 검토할 지구력 하나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빙이 말했다. 그는 10번째 소설을 출간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작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고쳐쓰기입니다. 저는 소설이든 각본이든 초고를 완성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고를 수정합니다. 어빙은 남들처럼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맞춤법에도 서툰 것이 장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소설을 쓸 때는 속도가 느리다고 곤란하진 않습니다. 작가가 원고를 계속 검토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지요. 어빙은 매일매일 노력한 끝에 역사상 가장 문장력이 좋고 다작하는 작가가 됐다. 그는 노력을 통해 대가가 되었고 노력 끝에 얻은 대가의 필력으로 나를 포함한 수백만 독자에게 감동을 준 작품을 탄생시켰다. 윌 스미스, 죽거나 혹은 끝까지 하거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윌 스미스도 재능과 노력, 기술, 성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 과거에 그는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의 근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윌 스미스가 보기에 성공은 곧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그는 연예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입니다. 나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9가지가 나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요. 1940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들은 건강한 청년의 특성을 알아냄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연구 목표를 구상하고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 130명에게 최대 5분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라고 요청했다. 러닝머신의 경사를 높이고 속도를 최대로 설정해서 학생들은 보통 4분밖에 버틸 수 없었다. 겨우 1분 30초를 버틴 이들도 있었다. 이 러닝머신 실험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고안됐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기준 체력보다 힘들게 러닝머신을 설정함으로써 지구력과 의지력을 측정해냈다. 그들은 러닝머신에서 힘겹게 달린 시간이 피험자의 유산소 능력과 근력뿐 아니라 스스로를 다그칠 용의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중지하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조지 베일런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러닝머신 실험에 참가했던 이들을 추적 조사했다. 이제 60대가 된 피험자들은 대학 졸업 후부터 2년에 한 번씩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간 그들이 작성한 질문지, 서신, 심층 면접 기록 등 온갖 자료가 하버드 대학교의 개인별 폴더에 보관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각 피험자의 수입, 승진, 병가, 사회활동, 자기 보고 방식으로 측정한 직장과 가정에서의 만족도, 정신과 치료 경력, 신경 안정제 같은 감정 조절 약물 사용 경력까지 기록해 두었다. 베일런트는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성인기 전반의 심리적 적응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세의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은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해주는
신뢰할 만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베일런트와 그의 팀은 피험자가 러닝머신에서 달릴 시간을 결정짓는 변인이 그들의 청년기 체력 상태이며 따라서 성인기의 심리적 안녕을 예측해주는 변인이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이 아니라 청년기의 체력일 가능성도 고려했다. 하지만 기준 체력의 차이를 고려해 계산해도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과 정신건강 간에는 여전히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윌 스미스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릴 때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생님은 러닝머신에서 얼마나 버티셨을까요? 나는 베일런트 교수에게 물었다. 내가 보기에 베일런트 본인이 그릿의 전형 같았기 때문이다. 베일런트는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갓 마친 신참 의사 시절에 1940년의 러닝머신 실험과 피험자들에 관한 그간의 수집 자료들을 발견했다. 자료들이 바통처럼 한 연구팀에서 다음 연구팀으로 건네지는 동안 사람들의 관심과 열의는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다 자료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베일런트는 연구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우편과 전화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세계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한 사람씩 면담했다. 현재 80대인 베일런트는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보다 오래 살고 있다. 그리고 발달 연구로 사상 최장기 종단 연구인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4번째 책을 쓰고 있다. 러닝머신에서 얼마나 버텼겠느냐는 내 질문에 베일런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다지 끈기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십자말 풀이를 하다가 잘 안 풀리면 항상 정답을 보는걸요. 십자말 풀이에서는 그리 투지가 강하지 않다는 말이었다. 집에서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일단 아내에게 밀어요. 그러면 아내가 고치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투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하버드 대학교 종단 연구가 마무리된 것은 내가 한결같이 고집스레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연구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신경 썼죠. 내가 매료된 연구거든요.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흥미로운 일은 없으니까요. 잠시 말을 멈췄던 그는 고등학생 시절에 육상팀에서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 활약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은 기량 향상을 위해 철봉에 매달려 팔 굽히기, 일명 턱걸이를 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턱걸이를 많이 했어요. 몸이 아주 건장해서가 아니었어요. 전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연습을 많이 한 덕분이었죠. 우디 앨런, 그만두지 않는 힘. 다작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은 과거 젊은 예술가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켜보니까 작가가 꿈이라고 말하지만 첫 단계에서 실패하고 실제로는 희곡 한 편, 책 한 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희곡이나 소설 한 편을 실제로 완성한 사람은 뒤이어 연극으로 상연하거나 책으로 출간하더군요. 좀 더 간결한 앨런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렇다. 일단 출석만 하면 8할은 성공이다. 1980년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옮기니가 연설에서 자주 인용한 덕택에 우디 앨런의 이 말은 밈,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제시한 용어로 유전적 방법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 전해지는 문화 요소를 말한다. 옮기니처럼 되었다.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도자인 두 사람은 많은 문제에서 의견이 달랐지만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나는 베일런트 교수에게 내가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있었다면 한 가지 제안을 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피험자들에게 원한다면 다음날 다시 와서 러닝머신 실험을 해도 좋다고 했을 것이다. 내 생각에 그들 중 일부는 다시 하면 더 오래 달릴 수 있는지 확인하러 왔겠지만 일부는 처음에 나온 기록으로 만족하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연구자에게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전략을 아는지 묻는 피험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친구들은 3번, 4번 시도해보겠다고 했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횟수를 토대로 그릿 점수를 매겼을 것이다. 처음에 러닝머신에서 버틴 시간도 힘들지만 노력을 계속해서 그릿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행동이야말로 확실히 그릿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찾아오지 않고 영원히 그 실험과는 작별하기로 한다면 전날의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기술이 향상되지도 않을 것이며 지금의 기술로 얻는 결실도 없을 것이다. 사실 러닝머신은 비유로도 아주 적절하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정용 운동 장비를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기대만큼 사용하지 않은 이들이 약 40%로 추정된다고 한다. 운동할 때 자신을 독려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운동을 아예 멈추는 것이다. 모든 코치와 운동선수가 말해주듯이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길을 막 접어들었다가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웨이트 기구가 전국 각지의 지하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두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든 친구에게 스웨터를 떠주겠다고 맹세했다가 겨우 소매 반쪽만 뜨고 바늘을 내려놓는가. 텃밭 가꾸기, 퇴비 만들기, 다이어트하기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작할 때는 들떠서 열심히 하다가 첫 번째 큰 장애물이나 긴 침체기를 만나자마자 영원히 포기해버리는가. 많은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제대로 계산했다면 재능은 2배로 갖고 있지만 노력은 절반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은 기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놓는 결과물은 훨씬 작을 것이다. 노력형은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도자기를 만들고 책을 쓰고 영화를 감독하고 연주회를 한다. 그 도자기, 책, 영화, 연주회의 질과 양으로 성공을 판단한다면 끝없는 연습을 통해 재능을 타고난 사람과 동일한 기술 수준에 이른 노력형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윌 스미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재능과 기술은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다듬을 때만 향상됩니다. 나는 여기에 기술이 성취와도 다르다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